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료의 그 경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잃으면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온 천하가 길을 잃으면 비난할 줄 모른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이 그렇죠. 전쟁. 또 만물이 서로 다른 것이 삶이요 서로 같은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비인간화 시리즈 제 14탄 사북탄광 항쟁과 5.17 쿠데타입니다. 보통 이제 사북 항쟁을 옛날에는 사북 사태라고 불러서 사북 사태, 사북 소요 사태 막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사북 항쟁이라고 불러요. 이 사북 항쟁은 뭐냐면 그 1980년 4월 21일서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광부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그리고 어용노조에 붕괴하여 주민들과 함께 봉기한 사북탄광 노동항쟁입니다. 이게 거의 이 노동항쟁의 첫 출발일 겁니다. 이게 사북항쟁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5.17 쿠데타하고 5.18 광주 학살이 일어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인간화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하여튼 이 비인간화 시리즈로 묶은 것은 그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그리고 어용노조 문제는 이 사북탄광의 광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산업 현장 그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산업 현장 전반에 걸친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게 현재 진행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또 대표적인 비인간적인 사례로 사북 사태가, 사북 항쟁 사태가 그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해서 비인간화 시리즈로 묶은 것입니다, 이게. 또한 그 사북 항쟁이 5.17 쿠데타를 촉발한 계기가 됐고, 동시에 제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다룰 건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돼서 이게 다루게 된 겁니다, 이게. 하여튼 탄광 광부들이 그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분 광부 아리랑이 있어. 광부 아리랑. 이건 저번에 아리랑을 다루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죠. 광부 아리랑을 이 사람도 어떻게 불렀냐면 그 막장에서 탄을 캐면서 부른 노래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산지 사방이 일터인데 그리도 할 일 없이 탄광에 왔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막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광부 아리랑이 된 게. 그 당시에 막장 인생이라고 부르는 그 광부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광부 아리랑을 부르면서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당시 그 사북 탄광의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 광부들 사택이 해발 800m인 지장산 중턱에 건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광부들의 사택이 16동 760가구에 3,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택이 된 게 그냥 지금 같은 그런 사택이 아니라 슬라브 단층 한 동에 5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그 사택이 전부 다 베니다 하판이로 만들었어요. 베니다 하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베니다 하판이 그 벽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그래서 뻔한 거 아니에요. 추위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택 안에 그 방에다가 전부 다 연탄 난로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벽하고 천장이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수도 시설 상수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개울물로 다 식수를 썼대요. 그리고 이 목욕도 그 이제 수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씻는 형편이었고 얼마나 열악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있죠. 그게 30가구당 공동 화장실 한 개가 배당이 된 거예요, 이게. 그거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광부가 해고를 했는데 이 해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북탄강에 제일 귀한 것이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니라 물이래. 제일 귀한 것이 물이래. 그리고 70년대 입주한 지장산 사택은 세탁은커녕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해요. 어떤 광부가. 그리고 이 광부들이 월급은 처음에는 돈으로도 안 주고 쌀로 줬대요. 쌀 3가마, 한 달 동안 쌀 3가마를 줬는데 그 쌀이 얼마나 질이 나쁘면은 그 파리가 먹은 것 같이 아주 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질이 떨어졌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현금으로 줬는데 현금도 최저 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한 달에 15만 5천 원을 받았대요. 15만 5천 원을 받았는데 월급 산정도 아주 주먹구구시로 한 거예요. 월급 산정도. 회사 제멋대로 산정을 한 거예요. 기본급은 아주 최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부비기라 그래가지고 검탄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뭐 얼마 생산량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월급이 산정이 되니까. 근데 이 검탄원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10톤을 갖다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7톤 아니면 8톤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야.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서 왜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거 왜 10톤이면 10톤이지 왜 7톤이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면은 완전 그냥 그 즉시에서 해고를 해버려. 어떻게 해고를 했냐면 매일매일 그날 작업 배치를 한다고. 작업 배치를 했는데 불평불만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작업 배치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거야. 일을 못 하면 그게 바로 해고야. 그러면 월급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물건 구입도 뭐 반찬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소주도 사 먹어야 되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선까지 나가야 되는데 정선까지 나갈 수가 없어. 거기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경사가 아마 한 40도 정도 경사가 돼가지고 차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려면 그 마트가 딱 거기 탄강 내에 딱 한 군데 있는데 마트가 그게 이제 소비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소비조합을 그 사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정선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30% 이상 비싼 거야. 그냥 울고 뭐 격자로 그냥 구입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구입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외상으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 전표를 해가지고 외상을 구입하면 봉급날 그걸 또 미리 다 깐다고. 아유. 그리고 당시에 사북탄강이라는 게 이게 민영 탄강이거든. 민영 탄강인데 이게 전국에서 최대 규모라고 그러더라고. 최대로 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그 탄광 노동자들이 광부들이 한 5천 명의 노동자가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11%를 차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지한 거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게 석탄이 수출 효자 상품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건 그거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탄광 사장도 그렇고 무조건 생산량을 늘리게 혈안이 된가? 그러니까 이제 단층이 신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신부화라는 거는 하도 탄광을 캐니까 탄광이 이제 석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하거든요. 더 깊이 파니까 어떻게 해? 위험한 건 더더욱 증가를 하지. 지금 노동 강도가 더더욱 세지고, 그러니까 산업 재율이 점점 높아지고, 광부들이 그 다치는, 그 재해율이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진폐증, 그 이제 석탄가루가 폐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진폐증이라 해야 되나? 진폐증이 한 700명 이상이 진폐증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뭐 제대로 거기 뭐 병원이 있어, 뭐 약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진폐증 걸리면 뭐 그냥 죽어 나가는 거지. 치료도 못 받고. 그러면서 또 이게 그 탄광 그 사업주 그 사장은 이 정부 기관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 거야. 정부는 또 이게 수출 효자 상품이니까 생산량을 늘리라고 계속 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오직 생산량 늘리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 뭐 안전 장비라든지 안전 시설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옛날 방식대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처벌도 안 받아. 정부하고 다 유착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광부 탓만 하는 거.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사고 난 거 아니냐 이가. 그때 당시에 그 실정이 그랬어요. 사북탄광의 실정이. 근데 사북탄광뿐만 아니라 여기 제일 전국적으로 제일 규모가 컸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탄광들은 얼마나 열악하겠어. 여기보다 더 열악하지. 그때 사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임금도 체불되고 임금 인상을 거론하면은 걔네들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광부들이 어떻게 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거나 노동청에다 구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폭을 동원해 또 우리 사업주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덕배라는 조폭이 있어서 조직폭력배가 걔네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두드러 패고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막 그랬지. 그러면서 혼자 사는 광부들은 죽으면은 신고도 안 하고 안매장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장은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사장 친인척으로 구성된 암행독차를 했다. 암행독차를 운영했다고. 암행독차라는 건 광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뭐 부부싸움을 뭐 했느니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느니 그런 것까지 다 알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뭐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뭐를 하자 이렇게 꾸미면 그 덕배라는 조직폭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랬다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영노조라는 게 해서 어영노조. 노조도 광부들끼리 뽑은 여기 이제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광부들끼리 뽑지도 못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영노조는 회사의 대변자고 꼭두각시였으니까. 그래서 어영노조는 광부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 노조 지부장이 있어. 노조 지부장이 이제 이재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도 못된 사람이지.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간선제로 뽑았는데 이재기 그 지부장 노조 지부장이 1년에 조합비가 1억 5천만 원인데 이걸 물쓰기 자기 개인적으로 물쓰기 썼던 거야. 누가 타치를 안 하니까.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대의원들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저 제주도나 강릉 같은 데 가서 기생 관광을 시켜줬다는 거야. 기생 관광을 계속 시킨 다음에 선거 당일날 데리고 오는 거야. 선거 당일날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투표하게끔.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기가 계속 연임 하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이제 광부들 사이에 그 이영갑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망이 아주 높다고 그래. 그래서 이영갑 씨를 내세워 가지고 선거를 치르자 그랬는데 대의원들이 그 말을 들어먹나. 기생관광 시켜주고 다 뭐 돈 찔러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영갑 씨하고 그 광부들이 전부 다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1979년 7월 16일 날 광부들이 2568명이 서명을 한가.
노조 지부장 직선제를 요구를 한 거지. 간선제 대의원들이 뽑는 거 말고 광부들이 직접 뽑자. 그러면서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 그리고 1980년 3월 달에 임금 교섭을 했는데 광부들이 40% 정도 올려달라니까 이재기 그 어영노조 지부장이 안 된다 해가지고 20%로 깎았다고. 그러니까 광부들의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1980년 4월 15일 날 4월 15일 날 지부장을 직선제를 하자. 그리고 임금을 인상해달라. 그 처우를 개선해달라. 항의를 하면서 막 항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항의가 이게 안 먹히니까 4월 18일 날 광부들이 경찰서에 몰려가 가지고 집회 신청을 한가. 그리고 광부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서장이 알았다 그러면 집회를 해라고 약속을 한가. 약속을 해가지고 막상 집회를 하려니까 플랜카드를 딱 붙인 거야. 경찰서에서 이거 집회를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불허를 한다고. 그러니까 4월 21일 날 광부들이 300명이 집회를 하는 거야. 집회를 하면서 집회 불허를 항의해가지고 막 300명이 그 항의를 하니까 이재기 그 지부장하고 경찰들이 사복 경찰들이 몰려온 거지. 몰려와가지고 그 막 항쟁을 하는 거, 막 항의를 하는 거를 정보과 형사인 이윤선이 몰래 그걸 촬영을 하는 거야. 촬영하니까 광부들이 그걸 발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기 그 이윤선 저 경찰 그 형사 잡으라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지. 얘가 이윤선이가. 그러면서 지프차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지프차 앞에 광부가 몇 명이서 딱 막아선 거지. 못 가게 딱 막았으니까 이게 이윤선이가 그대로 갈아버리는 거야. 그냥 지프차로 광부들 그대로 갈아버리고 도주한 거야. 그 와중에 광부가 한 명이 지프차에 깔려가지고 장이 파열되고 그 방광이 탈구되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어떻게 해? 광부들이 흥분해가지고 노조 사무실하고 간부들 사택하고 이런 경찰서에 몰려가가지고 전부 다 파괴를 한다고. 다 파괴하고 집기들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철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광부들이 경찰서를 점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사북 거기에 전체에 그것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부들이 사북을 전부 다 점령을 하면서 치안 공백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 광부들이 이재기를 잡자. 이재기 지부장을 잡자. 그러니까 이재기는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재기 부인을 갖다가 부인 김순희 씨인데 이 사람을 부인을 잡아다가 광부들이 집단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4월 22일 날 안경다리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 안경다리 되는 데는 이제 그 사북 탄광이 들어오는 그 유일한 길이야. 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만 딱 막으면은 경찰들이 못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안경다리에서 경찰들이 347명이 체류탄을 쏘고 막 진압하려고 막 들어오는데 안경다리에서 광부들이 주민들하고 합쳐서 광부들이 한 5,000명이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 한 1,000명까지 해가지고 한 6,000명이 전부 다 몰려 나와가지고 그 안경다리 위에서 돌을 던지면서 막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 와중에 경찰이 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한 100여 명이 부상자가 발생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시 철수를 한다고. 그냥 경찰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제 신군부의 계엄 사령관 계엄 당국 그 시절이었으니까 계엄 당국에 공수부대를 투입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엄 당국에서는 영월하고 정선 지역에 군부대를 출동을 시키고 공수부대를 원주로 이동시켜요. 그런 다음에 22일 안경다리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25일 날 새벽에 사북 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공수부대가 들어온 데는 소문이 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일서부터 노사정 협상이 들어간다고. 22일서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협상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광부들 대표 몇 명하고 경찰서장하고 그때 당시에 강원도
뭐 치안국장이라든지 도경, 뭐 수사든지 도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노사정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을 본다고. 타결을 봐가지고 이제 공수부대는 이제 안 들어왔죠. 타결을 봐가지고 이제 일상 복귀가 돼가지고 평화롭게 다 끝났다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갔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노사정 합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이 합의를 깬 거야. 깨면서 정상 경찰서에 현지 수사반을 설치한다고. 그리고 사북탄강 그 사장이 사장이 협조를 해가지고 주동자 명단을 작성한다고. 119명의 명단을 작성을 한 다음에 계엄사에서 또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을 조직한다고. 여기는 보안부대, 검찰, 중앙정보부, 경찰로 구성한 합동수사단이 꾸려가지고 그 주동자 119명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밤마다 그 사북탄강 그 사태하고 주민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한 200여 명을 색출을 해요. 밤마다. 밤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주민들이 밤만 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한 200여 명이 체포돼가지고 그냥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고문에 못 이겨서 서로 주민끼리 저 사람이 주동자다 저 사람이 주동자다 막 해가지고 그 주민들 간에 또 갈등이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또 이놈들이 여자도 잡아갔으니까 그래서 성고문까지 해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가혹행위에다가 막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들 군법회의에 송치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징역형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징역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는 복직됐지만 대부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경찰들 감시를 받고 막 그랬어요. 여기 체포된 200여 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광부들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2015년에 와서야 관련자들이 이제 무고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더라고. 2015년에 와서야.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한 거의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의 이제 인터뷰하고 증언을 보면은, 강모 씨인데, 강모 씨의 인터뷰를 보면, 정선 경찰서에 맨 처음 가자마자 볼펜으로 손가락을 끼워 비틀고, 무릎 뒤에 강목을 끼우고 앉혀 허벅지를 밟았습니다. 강목으로 발바닥을 하도 맞아서 걸음도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또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가운데다 강목을 가로질러 책상 사이에 걸어놓고 고춧가루 탄물로 코와 입에 번갈아 들이부었습니다. 꿇어앉힌 상태에서 강목으로 어깨를 패고 쓰러지면 군홧발로 얼굴을 밟았습니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원순 씨의 증언은 서울 광산 노조에까지 가서 농성한 놈이라며 조사실로 끌려가 군인으로 보이는 수사관이 머리에 권총을 겨눈 채 죽여도 상관없다며 협박을 하고 무릎 뒤에 강목을 넣고 꿇어앉힌 자세에서 허벅지와 강목을 박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조사반장인 이모 씨의 인터뷰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고문 폭행 장면을 봤습니다.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한 20명가량의 보안대원이었습니다. 보안사 소속 군인들이었지요. 폭행과 고문으로 실신자가 부기지수로 속출했습니다. 실신하면 큰 바켓으로 물을 붓고 그리고 정성군 보건소에서 긴급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치료를 하게 한 후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포함한 수사를 했습니다.
부녀자들도 폭행을 당했는데 몇몇은 끌려가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인규 씨와 박대성 씨는 똑같은 증언을 했는데 어떤 증언을 했냐면 유치장 간수가 남자들에게 성기를 내놓게 하고 해초리로 성기들을 때리고 제일 물건이 큰 놈에게 담배 한 대 주겠다 하면서 이 새끼는 되게 크네, 이 새끼는 되게 작네,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 사부 항쟁에 대한 동영상이 무지 많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특히 먼지 사북을 묻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건 88번짜리인데 이미영 감독이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고문한 증언도 나와요. 어떤 여자분이 증언했는데 거기 보면은 옷을 홀딱 벗기고 이놈도 만지고 저놈도 만지고 털도 만지고 젖꼭지도 꼬집고 비틀고 뽑고 위로 치켜 올리고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증언도 나와요. 먼지 사북을 묻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당시에 언론들은 신군부의 검열 때문이겠지만은 하여튼 고문과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언론 보도는 그렇게 했어요. 결국 광부들이 폭력성만 부각시켜서 광부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언론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사건 보고서를 요약했는데 거기 사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얘기한 사건 보고서입니다. 국가는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신뢰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북 사건 당시 계엄 당국은 과도한 공권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사북 사건의 교훈을 통해 국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사회 집단들의 이해 충돌 과정이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사북 항쟁은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총평, 결론적인 총평입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의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 사북 항쟁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이었으며 공권력이 저질렀던 고문, 폭행, 성고문 등 가혹 행위들은 제1공화국서부터 6.25 전쟁 말까지 수백만 명을 집단 학살한 형태가 그대로 재현된 사건이다. 또한 사북 탄광 노동자들의 항쟁은 1980년 초 학생과 노동자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질 때 전두환의 신군부에게 소요 사태처럼 받아들여졌고 5.17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명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후 벌어진 5.18 광주 학살 참극의 전주곡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이고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북 항쟁의 전체적인 개요이고, 그 다음에 5.17 쿠데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보통 이제 5.17 내란이라고 불러요. 5.17 내란. 그러니까 내란 쿠데타죠, 이게. 이거는 이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들에게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강요한 사건입니다. 5.17 쿠데타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12에 이은 두 번째 내란 쿠데타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서거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12월 12일 날 미국의 동조, 묵인 내지 동조에 의해서 군사 반란으로 해서 이제 전국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전두환의 신군부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야권,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이제 야권이라든지 이게 삼김이라든지 노동계라든지 학생들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전국 계엄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을 잡아들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5월 18일 날 영실을기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하면서 삼김 을 구금하고 학생 운동권이라든지 제야 민주화 세력 등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전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광주에서 사전에 기획한 대로 학살극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지시에 따른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이가 이게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전에 기획한 학살극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구, 부산, 광주 요렇게 몇몇 도시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서 벌일 것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광주를 결정한 거라고. 이것은 이제 미국의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NSC의 결정에 따른 결과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기획 시나리오에서 광주에서 벌어진 광주 학살이 기획 시나리오에서 벌어졌다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이게 다 밝혀졌어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음 동영상은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 다룰 건데 거기에서 이 기획 시나리오서부터 미국이 어떻게 개입했고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학살에 참여했는지 새로운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